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남편에게 십수년의 화끈한 복수를 한 40대 여성입니다. 가진 거 없이 결혼한 여자가 경제력도 없으면 어떤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억지로 누가 떠밀어 한 결혼도 아닌데 늘 부족한 친정과 경제력 없는 처지는 결혼 생활의 발목을 잡곤 하죠. 저 역시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이 남의 편이 되기까지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갖은 무시당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식이 있어 이혼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나만 참으면, 내가 한 번만 더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온 결혼 생활이에요. 그런 생활 끝에는 낙원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여러분에게 지옥 탈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나이 30에 모아둔 돈 하나 없이 남편에게 의지한 결혼을 했어요. 오랜 직장 생활을 했지만 모은 돈이 없었던 건 집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대물림 된다고 하잖아요. 친과 외가 모두 형편이 여의치 않으셨고 장남 장녀였던 부모님은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물질적 지원을 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남매 유년 시절도 늘 가난에 허덕여 살아야 했죠. 형편이 좀 나아진 후에도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라 대학도 동생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억울하진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학창시절 성적이 좋았던 건 남동생이었고 그에 비해 저는 굳이 대학에 갈 실력도 대학 공부에 욕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해 돈을 벌어 생활비를 보태고 남동생 학비를 지원했죠. 그 와중에도 내 앞가림은 해야겠다 싶어서 모아둔 돈은 엄마가 부동산 사기를 당하면서 메꿔야 했습니다. 그러니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어린 나이도 아닌데 하늘이 무너질 듯 좌절해야 했죠.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임신 사실을 알고 바로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오빠, 나 지금 결혼할 형편은 안 돼. 오빠도 알잖아. 나 지금 모아둔 돈도 거의 없는 거. 그래서 그럼 아이를 안 낳겠다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해.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런 형편에 결혼해서 아이를 키울 순 없어. 아정아, 너가 사치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안 형편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돈이야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는 거야. 너가 모은 돈이 없어 싫었으면 내가 결혼 생각 있는 나이에 너를 만났겠어? 설마 넌 나를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려고 했던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만 결혼하더라도 적어도 몇천 정도는 모아서 가고 싶다는 거지. 이렇게 억지로 떠밀리듯 갑작스럽게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이유로 결혼하지 못한다는 건 납득할 수 없어. 난 아정이 너랑 결혼해서 우리 아이까지 책임질 거야. 그러면 너무 미안해서 그렇지. 오빠는 충분히 나보다 더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는데. 너 자꾸 그런 말 하면 오빠 화낸다. 제가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도 결혼을 밀어붙인 건 전 남편이었습니다. 전 그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남편은 제 배경과 상관없이 저를 사랑해주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상황에서도 무엇이든 갚을 생각으로 결혼하겠다 결심했겠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지도 못하는 현실에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처음엔 다정하고 제 부모님을 자기 부모님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던 남편도 슬슬 친정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친정은 받은 거 없이 결혼했으니 빈손으로 가는 게 당연했고 시댁에서도 따로 받은 게 없어도 제가 빈몸으로 결혼했으니 친정보다 더 챙겨야 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돈으로 시댁에 한우나 장어 세트 같은 걸 사가면 저도 화장품 살 돈을 아껴 모은 용돈으로
산 고기를 사가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마저도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어요. 두 분이서 얼마나 드신다고 고기를 그렇게나 많이 사? 고기야 얼려두고 먹으면 되는 건데 이게 양이 얼마나 된다고. 적당히 해, 적당히. 어차피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소고기도 자주 안 드시는데. 자주 안 드시니까 이럴 때라도 좀 사드리고 싶은 거지. 가끔 당신 하는 말 들으면 서운해. 우리 부모님은 소고기 안 먹고 살았으니까 평생 안 먹어도 된다는 거야? 왜 사람 말을 또 그렇게 꼬아서 들어? 그게 아니라 안 드시던 거 드시면 탈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지. 장인어른 소고기보다 삼겹살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아이,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시는 낙이라면서. 삼겹살도 싼 거 아니잖아. 이왕이면 좋아하시는 거 사다 드리는 게 낫지. 시댁은 소고기에 와인 먹는 집이라 모시고 식사할 때도 소고기 파는 식당을 찾아가고, 친정은 기껏해야 삼겹살 파티나 하던 집이니 삼겹살 집이나 막창집 찾아가는 게 일상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추석 때 엄마가 다 같이 제주도 여행 가자던데? 제주도? 얼마나? 2박 3일? 이번 연휴 길지도 않은데 제주도로 2박 3일이나 여행 가면 우리 집은 못 가잖아. 아가씨도 시댁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매제가 자기 집에 말해서 시간 맞추겠다던데? 아이, 그 전주에 가면 되는 거고, 우리도 전주에 가서 들리면 되잖아. 그래도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 텐데. 그럼 뭐 엄마한테 안 된다고 말할게. 미안해. 미안하긴. 그냥 엄마가 물어봤다는 것뿐이야. 아, 맞다, 아정아. 근데 지난달 카드값이 좀 더 나왔던데? 어? 아, 그거 아버지 치과 치료 때문에. 미안해. 그건 내가 따로 줄게. 그래. 제가 멋대로 남편 돈을 쓰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임신 막달까지 일하고 출산 후 3개월 만에 복직했으니까요. 월급은 최소한의 개인적인 용돈을 제외하면 전부 남편이 관리했고요. 그러다 보니 가끔 목돈이 들어갈 때 남편 명의로 된 한도 높은 카드 할부를 사용하곤 했죠. 그런데 그때마다 남편은 미리 말하고 쓴 건데도 명세서가 나오면 꼭 그렇게 한마디씩 묻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물어본 것뿐이라곤 했지만 제가 느끼기엔 친정에 들어가는 돈으로 눈치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못 이기는 척 결국 남편이나 시댁 의견에 끌려 다닐 때가 많았고요. 저를 염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정말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수년이 지나자 친정이나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은 어른이라고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는데 남동생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잦았죠. 형민이가 사람 구한다고 해서 처남 소개하려고 하는데 어때? 우람이? 우람이 회사 다니고 있잖아. 벌이가 별로 좋지 않잖아.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장인 장모님까지 부양하고 있는데 그 돈 모아 어느 세월에 결혼하겠어. 지금 처남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부양까진 아니지. 같이 사니 생활비를 드리긴 해도 아빠도 적지만 경제생활 하고 계시고. 그리고 형민 씨 하는 일이랑 우람이가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르잖아. 경영 사무 보는 애가 생산 설비 일을 어떻게 해? 뭐든 배우면 되지. 누나 대신 대학까지 나왔으면 집안의 기둥으로서 자기 꿈을 내려놓고 벌이라도 좋은 곳으로 취직해야지. 힘든 일 하기 싫다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거 결국 나머지 가족들한테도 민폐잖아. 부모님도 나도 우람이 회사 다니는 거 민폐라고 생각한 적 없어. 물론 당신은 우람이 생각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다. 우람이는 힘든 일 하기 싫어서 그 회사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열심히 다니는 건데. 다 처남 위에 하는 말인데 그렇게 말하니 무슨 말을 못하겠다. 겉으로는 남동생을 위해 하는 말이라고는 하지만
듣기 좋은 콧노래도 한두 번 일하잖아요. 매번 누나 대신 대학 갔으면 더 좋은 회사 다녀 효도하고 보답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 슬슬 화가 난 거예요. 사실 대학도 남편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그 대학 나와 그 정도 회사 다닐 거면 학비 반납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도 했었고요. 더 좋은 회사도 다녔었지만 뜻하는 바가 달라 지금의 회사로 옮긴 거였습니다. 벌이가 어떻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남편 혼자서 아마 그 정도 받을 거라고 하면서 제멋대로 무시하는 거예요. 남동생은 집안 형편에 어떻게 대학까지 나왔는지 알기에 돈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저축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남편에게 그렇게 무시받을 수준까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그 일로 크게 싸우게 된 게 남동생이 결혼할 때였어요. 만나는 애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부담을 줄까봐 모른 채 했었는데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집안도 괜찮고 여러모로 첫인상이 참 좋은 올케를 데려와 저도 부모님도 무척 흡족해 했죠. 그런데 함께 식사 자리를 다녀오는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이상하게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혹시 그 자리에서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싶어 눈치를 봐야 했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에게 말하듯이 그러는 겁니다. 연우야, 나중에 커서 결혼하거든. 적어도 비슷한 수준의 여자친구 데려와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처남댁 이야기 들어보니까 처남 팔자 폈다 싶어서. 팔자가 피다니? 그냥 하는 소리야, 그냥. 장인어른 돈 한 푼 지원해줄 능력 안 되시고 처남도 그렇게 벌이가 좋은 것도 아닌데 잘 사는 여자 만나 결혼하니 지금보다 형편은 나아질 거 아니야. 나는 우리 연우 위에 돈도 많이 벌어두고 더 열심히 살 건데 연우가 나중에 한참 차이 나는 여자친구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속상하고 그럴 것 같아서. 지금 나 들으라는 소리야? 말했잖아. 그냥 하는 소리라고. 나야 괜찮지만 부모 마음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나 들으라는 소리잖아. 집안 차이 나는 여자랑 결혼해서 당신 부모님 속상했겠다 싶어? 그리고 우람이 결혼 잘했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우리 집 무시하는 거잖아, 지금. 그만해. 아니, 나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가겠어. 당신 이런 적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번번이 왜 자꾸 우리 부모님이랑 우람이 무시해? 나 없는 집 딸인 거, 나 그때 결혼할 형편 안 되는 거 당신 다 알고 결혼한 거잖아. 결혼 못하겠다는 거 당신이 결혼하자고 해서 한 거 아니야? 야, 말은 바로 하자. 네가 진짜 결혼할 생각이 없었으면 내가 결혼하잔다고 했겠어? 너도 내가 결혼하자고 책임지겠다는 말 기다렸다가 얼씨구나 하고 잡은 거잖아. 아니? 나 정말 결혼 안 하려고 했어. 나도 내 처지 아니까. 그때 그 상황에 결혼은 진짜 아니다 했던 거라고. 당신이 그 뒤로 그렇게 사사건건 우리 집 무시할 줄 알았으면 내가 이 결혼 했겠어? 안 했으면 우리 연우가 세상에 있기나 하고. 여보! 당신도 연우도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나 아니었으면 당신 아들 연우 세상에 빛이나 받겠냐고. 듣잖아. 그전까진 순순히 남편 이야기를 들어주고 맞장구 쳐줬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자존심에 사과는 하지 않고 결혼 전 일까지 들먹이며 아들 앞에서 해선 안 될 이야기까지 했죠. 그 순간 남편에게 얼마나 환멸이 나고 경멸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걸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아들에게 상처가 될 말도 서스럼 없이 했으니까요. 그때 아들이 5살이었고 잘 알지 못하는 나이라지만 부모의 분위기를 다 읽었을 거예요. 결혼 후 처음 해본 냉전이었고 결국 남편은 일주일 만에 자기가 말이 너무 심했다 사과하더라고요. 어설프고 어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사과였는데도 순순히 받아준 게 문제였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 했으면 다시는 그와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거니 안일하게 생각한 거였어요.
그 뒤로 부부 관계가 전처럼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터지자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죠. 남편은 번번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변명하며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했죠. 그동안 사실 벽이 있었는데도 제가 느끼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부 사이에 생긴 갈등의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죠. 그러던 중 남동생에게 생각지도 못한 대박이 터진 겁니다. 어느 날 남동생이 만나자고 해서 아이 등원시키고 혼자 나간 적이 있어요. 올케랑 같이 올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엔 남동생만 왔더라고요. 뭐야? 올케는 안 왔어? 일이 있어서 누나랑 단둘이 하고 싶었던 말도 있고. 갑자기? 그냥 점심이나 먹자고 만나잔 거 아니었어? 누나, 잘 봐. 남동생은 평소보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평소답지 않은 태도 때문에 저도 바짝 긴장하며 남동생이 내민 휴대전화 화면을 보았어요. 그런데 보고도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당시 남동생 형편으로는 말도 안 되는 액수가 계좌에 찍혀 있었으니까요. 이게 뭐야? 대박! 어? 주식 투자한 게 잘 됐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주식으로 가능해? 아무래도 이 방법밖에 없다 싶어서 공부 많이 했거든. 현주도 나랑 의견이 같아서 모아둔 돈을 크게 넣었는데 그게 대박 난 거야. 한창 난리 났던 그 화제의 미국 주식을 남동생 부부가 사두고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한 것이었죠. 로또 1등 정도 되는 돈이었고 저는 그 소식에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제 일도 아니었는데 제 일처럼 너무 기뻤거든요. 저희 가족에게 그런 대박이 찾아올 거란 기대조차 하지 않았기에 더 가슴이 벅찼죠. 그런데 남동생이 저를 한참 달래주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한테도 좀 나누고 싶어. 나누다니. 아휴, 아니야, 됐어. 내가 그 돈을 왜 받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나는 자격 있지. 누나가 나 때문에 대학도 못 가고 취직해서 번 돈 다 내 학비로 쓴 거 다 알아. 그때는 그냥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한 거야. 너한테 나중에 뭐 대단한 보답받겠다고 한 일도 아니고. 우람아, 신경 쓰지 마. 나는 그냥 이제 너 좀 고생 덜하고 살겠다. 네 처가에도 면은 좀 서겠다 싶어서 안심이야. 나한테 줄 돈 있으면 앞으로 엄마 아빠 좀 더 신경 써줘. 엄마 아빠 위에 쓸 돈은 남겨놨지. 현주랑 이야기 다 끝낸 거야. 너도 이제 가정이 있는데 가족 위해서 남겨둘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올케가 허락한 일이라고 해도 뒀다가 가족 위해서 쓰는 게 맞아. 나는 누나가 매형한테 무시 좀 그만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어? 다 알고 있어. 눈치 있는 사람이면 다 알지. 그동안 매형이 우리 집 형편 가지고 은근히 무시했던 거 다 알아. 누나 몰래 나한테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돈 가져가서 나도 친정에서 돈 가져왔다.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아, 어? 예상은 했지만 남동생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돈을 넙죽 받을 명분은 없었어요.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대학을 보내줬다는 이유로 받기엔 너무 큰 돈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한참 실랑이 하다 결국 제가 그랬습니다. 우람아, 그럼 그 돈 뒀다. 나 진짜 힘들 때 도저히 너 아니면 해결이 안 될 만큼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 나 좀 도와줘. 지금 그렇게 큰 돈 필요도 없고 솔직히 네 매형이 그 돈 가져간다고 해서 달라질 사람도 아닌 것 같아.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지 돈으로 그렇게 바뀌는 모습 보면 그건 그거대로 정 떨어질 것 같고. 누나 진짜 말 안 듣는다. 아휴, 나 빚지고 사는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가족이라고 모른 채 하고 산 거 아니야. 어떻게든 갚겠다고 아둥바둥 하느라 늦어진 거지.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
카드? 진짜 필요한 일 있으면 매형 눈치 보지 말고 쓰라고. 쓰는 거다. 나 볼 거야. 얼마나 쓰는지. 결국 그 일은 일단 남동생에게 카드 한 장을 받고 마무리 지은 일이었어요. 괜히 남편에게 말 꺼냈다간 덥석 받아오지 뭐했냐는 소리 할까봐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는 거죠. 남동생 부부와 부모님 집이 이사하면서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만 거예요. 당신 왜 말 안 했어? 뭘? 처남 주식으로 돈 생겼다며. 그 돈으로 집 평수 늘려 이사가고 장인어른 장모님 집도 사드렸다는데? 아, 어디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잖아. 우람이가 직접 한다고 해서 그냥 기다린 거야. 근데 당신한테는 뭐 없었어? 나한테? 아니, 당신이 처남 대학 위에 쓴 돈이 얼만데 당신도 처남 아니면 대졸 타이틀 가졌을 거고 누나가 자기 위해 희생한 게 얼만데 누나한테는 입 싹 닫고 끝난다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우람이가 나도 좀 도와준다고 했는데 거절한 거지. 뭐? 지금 당신 그게 제정신이야? 준다는 돈을 왜 안 받아? 가서 다시 달라고 해. 가져오라고? 당장 그렇게 큰 돈 필요한 거 아니잖아. 우리 집도 세 식구 살기 충분하고. 나중에 정 형편이 힘들어지면 그때 좀 도와달라고 했어. 참나, 없으면 염치라도 있든가. 뭐? 아니 솔직히 당신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니야? 맨몸으로 취집했으면 양심 있게 그때 못해온 거 가져와야지. 취집? 당신 지금 취집이라고 했어? 저는 그 말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취집은 남자 집에 빨대 꽂으려고 시집간 여자를 보고 비하하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진짜 시집 와서 남편 등에 빨대나 꽂고 살았으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어요. 돈 한 푼 없이 결혼했다고 다 취집인가요? 출산하고 3개월 쉰 거 말고 아이 초등학생 될 때까지 계속 일을 했고 맞벌이 하면서도 집안일이며 육아 전부 저 혼자 했어요. 그런데 취집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취집이 뭔지는 알고 하는 소리야? 내가 진짜 취집했으면 당신 벌어다 준 돈으로 백화점 쇼핑하고 우 하나 떨고 살았겠지. 아등바등 맞벌이하며 당신이며 아버님 어머님 눈치 보면서 살았겠어? 돈은 당신이 더 벌어와도 내가 이 집에서 집안일하고 독박 육아한 거 그거 돈으로 환산하면 내가 했어도 더 했어. 그래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나랑 연우 책임져 주겠다는 그 마음 고마워서 묵묵히 한 거고. 근데 뭐? 취집? 당신 착각하지 마. 그 돈 우람이 거지 내 거 아니야. 그리고 우람이가 나한테 준다고 해도 그게 내 돈이지 당신 돈이야? 어떻게 가져오라 마라 그런 소리를 해? 뭐야? 야, 그럼 이 집은 내 덕분에 이 집에서 사는 건? 당신 이 집 사온 거라고 할 수 있어? 남은 대출도 같이 갚은 건데 그게 온전히 당신 집이라고 할 수 있냐고. 막말로 지금 이혼해도 당신이랑 나 재산 분할해야 돼. 어디 가서 물어봐. 내가 진짜 취집이고 염치가 없는 건지. 말하다 보니 울컥 서름이 치밀더라고요. 이런 것도 몰라주는 사람 위에 왜 그렇게 눈치만 보고 아둥바둥 살았을까 싶어서요. 세상에 둘도 없을 내 편처럼 굴더니 이제껏 가져온 거 안 가져온 거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일로 정말 심각하게 이혼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애 있는 부부가 어디 이혼이 쉽나요? 폭력이나 도박 문제였으면 2번 고민도 안 했겠지만 부부가 이 정도는 이겨내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정말 심각하게 이혼해야겠다 싶은 사건이 터진 겁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요즘은 모바일로도 쉽게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자는 사이 휴대폰을 썼는지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제 앞으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저는 보이스피싱 같은 것에 당한 줄 알고 크게 놀라 은행에 연락하려 했는데 남편이 말리더군요. 하지마, 내가 한 거니까. 당신이 했다고?
당신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야? 어, 왜? 당신 처남한테 돈 받아올 생각 없다며. 그래서 받은 거지. 뭐라고? 솔직히 그 정도로는 어림없긴 하지만 그동안 같이 산 정을 생각해서 그 정도에서 끝난 줄 알아? 남편은 저와 상의도 없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쳐놓고도 마치 인심이나 쓰는 것처럼 그러더군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순간 차라리 남동생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남편이 해온 집값을 절반을 주고 생색이라도 낼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그러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도저히 앞으로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으니까요. 3천만 원 신용대출로 매달 나가는 대출금이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남동생에게 도움을 받자니 어쩐지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 결국 말하지 못했어요. 이혼 서류를 뽑아놓고 남편 몰래 하루에도 매일 꺼냈다 넣었다 얼마나 고민이 되던지요. 지금 생각하면 고민할 거리도 아니었는데 막상 인생에 이혼이라는 타이틀을 달자니 그게 뭐라고 그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아들이 아빠와 유대 관계가 있다 보니 쉽지 않은 면도 있었고요. 엄마, 아빠가 같이 고모 집에 가서 하준이랑 놀라는데 그래도 돼? 연우야, 연우는 고모 집에 가서 하준이랑 노는 거 좋아? 응. 왜? 재밌으니까. 하준이는 자기 장난감도 잘 빌려주고 재밌어. 그럼 만약에 하준이랑 같이 놀지 못하게 되면 어떨 것 같아? 슬퍼. 하준이랑 같이 놀고 싶은데 못 노니까 슬퍼. 자식이 뭔지 아이 아빠로선 흠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보니 결정이 더 쉽지 않았죠. 차라리 더 어렸을 때면 저 혼자 독방 육아라 필요성도 못 느꼈을 텐데 아들이 좀 크고 나서 말도 잘 통하니 친해진 거거든요. 그렇게 이혼 생각만 하루 이틀 하다 보니 냉전인 상태로 한 달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 남편에게 부쩍 술과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요. 집에 오기 전에 늘 술을 마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부부 관계 때문에 속상해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도 부부 산 세월이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또 짠하고 쓸데없는 연민도 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동생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남동생에게 연락받고서야 남편이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죠. 누나, 요즘 매형이랑 괜찮아? 갑자기 왜? 이거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요즘 매형이 자꾸 연락해서. 연우 아빠가 너한테? 무슨 일로? 그게 주식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는데 내가 투자한 곳은 이미 고점이라 힘들고 앞으로 전망 높은 걸로 추천도 해달라고 하고. 너 돈 벌었단 소리 듣고 부러웠나 보다. 부러울 만도 하지. 그렇게 무시했던 처남이 투자 한 방에 자기보다 좋은 집 산다는데 배가 안 아프고 배기겠어? 그래서 알려줬어? 아니, 고민 좀 해본다고 했더니 매일 연락을 하네. 알려주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혹시 나만 믿고 투자하다가 잘못되면 어쩌나 싶어서. 그렇지. 괜히 섣불리 알려줬다가 나중에 원망이라도 사면 큰일이고. 잘했어, 오라마. 앞으로도 적당히 핑계대고 연락 받지 마. 괜히 이런 일로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네. 남편이나 저나 투자에는 영 재능이 없습니다. 애초에 관심도 없고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할 여유도 배짱도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시아버지가 젊어서 주식으로 수천을 날린 적이 있어 남편에겐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 할 생각도 안 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투자로 그렇게 큰 돈을 만졌다고 하면 흔들리기 마련이지요. 제 명의로 돈을 빌렸다더니 그 돈으로 투자를 해보려나 싶은데 자존심 건드는 일이 될까봐 일단 모른 채 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투자에 잃고 사과라도 했으면 인생 공부한 셈 치자고 하며 넘어갔을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상상도 못할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적당히 필요한 말만 하며 아들의 부모로서만 산 지 몇 주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불쑥 그러더군요. 처남한테 돈 좀 달라고 하면 안 돼? 왜? 필요해서. 돈이 어디에 필요한데? 내 명의로 빌린 3천만 원은?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좀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주면 안 되냐? 나 지금 그 3천만 원도 그냥 넘어간 거 아니고 참고 있는 거야. 내가 머저리라서 그 대출금의 이자까지 그냥 갚고 있는 줄 알아? 당신 행여 우람이 보고 어디 투자해볼 생각이면 그만둬. 우람이 걔 주식 공부만 수년을 했더라.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주식이래. 어떻게 보면 그것도 도박이지. 근데 당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설마 그걸로 돈 욕심내는 거야? 처남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처남 다닌 대학이나 내가 다닌 대학이나 거기서 거긴데 처남이 더 좋은 대학 다녔다고 머리도 나보다 더 좋아? 도와줄 생각 아니면 집어치워. 미리 말하는데 나중에 대박나 손이나 벌리지 마.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네 돈 내 돈은 따로 있으니까. 그럴 거면 뭐하러 같이 사냐?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하지. 뭐? 나는 뭐 이혼 소리 못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당신이 무슨 명분으로 이혼을 할 건데? 지금 이혼 소송을 내더라도 내가 더 유리한 거 몰라? 이 이야기 그만하자. 그리고 제발 우람이한테 돈 가져오란 소리 좀 하지 마. 나 맡겨둔 돈 없으니까. 힘들 때 도와달라고 했다며. 지금 힘들지 않잖아. 아이씨. 남편과의 대화는 항상 그렇게 돌고 도는 도돌이표 같은 것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벽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더 말이 줄었고 부부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저 사람도 이제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도 하는데 자기 성에 안 차는데도 이혼 이야기는 안 꺼내는 게요. 바보처럼 그래도 내가 가족이긴 한가 보다. 우리 사이에 이혼이라는 건 없나 보다 하고 쓸데없는 희망을 품었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건 한 달쯤 뒤였어요. 놀라 달려가 보니 그곳엔 남편과 남동생이 함께 있었죠. 둘 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여보, 우람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오성태 씨 때문에 오신 거죠? 거리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모시고 온 거예요. 두 분 매형 처남이시던데 적당히 합의 보시게 설득 좀 해주세요. 오성태 씨 고집 보통이 아니신데. 합의라뇨?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제 물음에 온갖 인상을 찌푸리며 남동생을 흘겨보더군요. 술 냄새가 나는 걸 보니 술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이 자식 때문에 다 망했어. 이 자식이 내 인생 말아먹은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게 어떻게 제 탓이에요. 매형, 제가 그때 분산 투자라고 했고 리스크 감수할 여유 없으면 하지 말라고도 했어요. 선택은 매형이 한 거고 엄밀히 말해 제가 적극 권유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 지금 책임이 없다 이거냐? 너는 수십 배를 벌어놓고 나 너 아니었으면 주식에 손도 안 댔어. 그래서 제가 하라고 했냐고요. 제가 투자 상담사예요? 자산관리사예요? 난 몰라. 난 모르겠으니까 네가 책임져. 가족이면 공동 책임이지. 그게 어떻게 내 탓만 돼? 진짜 미쳐버리겠네. 듣자 하니 기어이 남동생을 닥달해 주식 겉핥기를 해놓고 그 책임을 남동생에게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일로 크게 손해본 남편이 남동생을 찾아가 따져 묻다가 재분에 못 이겨 폭력을 행사한 거였어요. 피하기만 하던 남동생도 결국 같이 주먹질을 해서 쌍방 폭행으로 서로 온 것이었고요. 머지않아 올케도 오게 되면서 적당히 설득해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더 기가 막힐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3천만 원 잃었으면 그냥 그걸로 공부했다 치고 말아.
어차피 그 돈 갚는 거 당신 아니고 나잖아. 우람이 잘못도 아니지만 괜히 우람이 탓하면서 원망하지 말라고. 천안 보고 갚으라고 해. 왜 그걸 우람이가 갚아야 하는 건데? 똥은 당신이 싸놓고 치우는 건 우람이야? 3천 아니고 1억. 뭐? 순간 뭐에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분하다는 듯 3천이 아닌 1억을 투자했다고 고백했거든요. 3천도 없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나머지 7천을 어디서 구했나, 적금을 손댔나 뭐랬나 순간 머릿속이 엄청 복잡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1억이라는 큰돈이 어디서 났냐고 묻지도 못했죠. 제가 멍청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쳐다보고만 있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퇴직금 넣었어. 퇴직금이라니? 당신 퇴직금 정산받아서 넣었단 말이야? 그래, 당신 동생 믿고 내가 내 미래 넣어서 꼬라박은 거라고. 이래도 당신 동생 책임이 아니야?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남편이 하도 당당하게 이야기해서 정말 남동생 잘못이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멍청하게도 계속 남동생이 어느 부분에서 잘못한 건지,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생각했지요. 남편은 그냥 막무가내였어요. 남동생이 투자로 큰 돈을 번 것을 보고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고, 주식 종목을 찝어준 것도 남동생이니 결국 남동생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요. 그럼 만약에 우람이 덕분에 이득 봤으면 그러면 당신은 이익금 전부 우람이 줄 생각이었어? 뭐? 지금 당신 하는 말이 그렇잖아. 우람이 때문에 손해본 종목이라 우람이가 해결해야 한다면 이득 봤으면 전부 우람이한테 줬을 생각했던 거냐고. 박박 우기던 남편도 허를 찔렸는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죠. 이젠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지만 남편의 태도가 무척 실망스럽고 심지어 한심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도무지 이 사람이랑은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겠다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상의도 없이 제 명의로 대출해 미리 퇴직금 정산받아 그 큰 돈을 주식에 투자해 손해본 일이 불과 3개월 동안의 일이었죠. 다음 날 걱정에 전화한 남동생이 그러더군요. 누나, 긴 말할 필요 없이 당장 이혼해. 내가 오늘 일어나자마자 변호사부터 찾아갔거든. 누나 충분히 이혼 가능해. 그러니까 이혼해. 우람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누나도 고민 많이 하고 있어. 고민할 일 아니야. 연우 때문에 그래? 내가 양육권까지 가지고 올 수 있게 해줄게. 누나가 뭐가 부족해서. 연우 양육권도 충분히 누나가 가지고 올 수 있어. 집도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부부 일인데 너한테 그렇게 큰 도움 받는 거 나로선 쉽지가 않아. 아이 진짜 누나. 내가 오죽했으면 이래. 경찰서 가기 전에 진짜 가관이었어. 내가 진짜 누나한테는 말 못하는데. 아 매영, 그거 진짜 글러먹었어. 누나를 무슨 거지 취급하면서. 아이 제발 누나, 어? 흥분한 남편은 사정을 하며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고민은 이미 끝났고 이혼할 생각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제 명의로 신용대출 받은 것과 퇴직금 정산을 한 것까지 포함해서 다요. 그랬더니 남동생은 길길이 날뛰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살았냐며 변호사를 소개해줬죠. 행여 협의 이혼이 힘들 것 같거든 꼭 말하라고요. 퇴근한 남편에게 저는 덤덤히 준비했던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보면 몰라? 이혼해. 우리한테 지금 이보다 나은 미래는 없을 것 같아. 단물 다 빨아먹고 잘난 남동생 믿고 막 나가네. 뭐? 막말로 당신이 지금 처남 돈 믿는 게 아니면 나한테 감히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했겠어? 이혼하면 뭐 우람이 데리고 뭘 어떻게 살 건데? 양육비 그거 얼마 안 돼. 당신은 뭐 많이 벌어? 별 볼 일 없는 친정들아가 버는 족족이 부모 부양에 자식 양육까지 절대 안 했을걸?
남편은 너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를 모욕하더군요. 남편 말도 일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늘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든 말든 지금은 남동생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면 아무리 없이 살아도 이혼했을 거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일이 반박하려다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 그냥 한마디 했죠. 알아서 생각해. 나는 이미 결정했고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 근데 당신 하는 말 들어보니 애초에 바뀔 일도 없었겠네. 그냥 도장 찍어줘. 당신이 정순순이 이혼 못하겠다고 하면 그 든든한 뒷배 이용해서 지저분한 법정 싸움도 생각 중이니까. 그렇게 이혼하게 된 거였어요. 물론 그 말을 듣고 순순히 해주겠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법정 싸움이라는 말을 듣고 미친 듯이 날뛰고 흥분하다가 물건을 집어던졌는데 제가 그걸 동영상으로 찍는 걸 보더니만 아차 싶었는지 그대로 집을 나갔거든요. 그러고도 몇 번이나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보냈죠. 다시 생각하는 게 좋을 거다. 네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냐? 연우도 안 내줄 거다. 평생 연우 얼굴 안 보고 싶냐? 그런 협박이요. 저는 다시 한번 양육권 싸움으로 얼굴 붉히며 애한테 상처 주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답했죠. 남동생에게 이야기하니 실감이 안 나서 그러는 것 같다며 변호사 도움받아 이혼 소송장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남편에게 보냈죠. 순순히 이혼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면 소송장을 넣겠다고요. 자존심은 있는지 미안하단 사과는 끝끝내 하지 않았고 그렇게 허무하게 결혼 생활이 끝난 것이지요. 물론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아냈습니다. 주식으로 손해본 돈이 있다 보니 순순히 넘겨주지 않을 것 같았는데 명의 도용에 대출받은 걸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협조적으로 나왔죠. 협의 이혼이라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나라에서는 어떻게든 함께 살던 부부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주려고 했으니까요. 조정기간도 거치고 확정 기일까지 받아 비로소 자유가 되었을 때도 실감이 나지 않았죠. 누나, 이제 연우랑 누나만 생각하고 살아. 다시는 그런 양아치 같은 매형은 만나지 말고. 고마워, 우람아. 그냥 면목이 없어. 내가 이만한 집을 받아도 되나 싶고. 솔직히 집만 받은 게 아니라 네 덕분에 이혼한 거지. 이혼하기 전에 네 매형이 그러더라. 너 아니었으면 내가 감히 이혼 생각이나 했겠냐고. 솔직히 반은 맞는 말이라 반박은 못했어. 그 정도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든 했겠지만 이렇게 후련하게 나오긴 힘들었겠지. 나 위해서 20대 전부를 보낸 대가라고 생각해. 누나는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 그래요, 형님. 저 우람 씨한테 형님 사정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 친구가 이혼 전문 변호사라 들은 얘기들이 있는데 왜 그런 무시를 받고 사나 싶어서 들여다보면 알게 모르게 무시받으며 산 분들은 자기 판단이 힘들 만큼 내면이 무너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시를 하는데도 그럴 수 있지 한다고요. 잘하셨어요. 그런 용기가 결국 더 나은 삶을 만든다니까요. 남동생 부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그렇게 싱글맘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남동생 부부야 잘했다. 앞으로 더 반짝반짝한 미래가 있을 거다 했지만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죠. 항상 받은 것도 없이 잘난 사위 눈치만 보던 분이시라 잘했다 하시면서도 딸이 어떻게 애를 혼자 키우고 살까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더 잘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모습을 보란듯이 보여줘야 했어요. 혼자서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저도 놀랄 만큼 어렵지 않더라고요. 집안일이야 원래 제가 하던 일이었고 오히려 챙길 사람 없이 아들만 챙기면 되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연우 엄마, 아니 이혼한 사람이 얼굴이 그렇게 피면 어떡해? 그래도 너무 보기 좋다.
나 연우 엄마 알고 산지 5년인데 이렇게 얼굴 좋은 거 처음 봐. 어머, 그래요? 여자들은 남편 없고 시댁 없으면 얼굴 핀다는 말이 딱 저한테 들어맞는 말인가 봐요. 부럽다, 부러워. 아유, 나는 뭐 이혼할 건덕지도 없고 이혼까진 바라지도 않아. 맞벌이에 아침 저녁으로 밥상 차리는 것만 아니어도 좋겠어. 다른 집 남편들은 아침도 알아서 먹고 저녁도 가끔 차려준다는데 우리 남편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도 남편 식성 안 맞춰서 식사 안 차려도 되는 게 참 편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괜히 눈치 볼 대상이 없다 보니 늘 마음이 편했고, 그때 만나는 사람마다 이혼하더니 왜 이렇게 얼굴이 폈냐고 놀라 물을 정도였어요. 번 돈도 고스란히 제가 다 관리하다 보니 오히려 생활비를 쓰고도 돈도 남았고요. 주말에는 남동생 부부나 부모님을 만나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저도 놀랄 만큼 이전보다 삶의 질이 올라갔습니다. 이혼하면 무너진 세상에서 깔려 사느라 힘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혼했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세상이 되다 보니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요. 딱 하나, 아들이 아빠 빈자리 느낄 때만 좀 신경 쓰이긴 했습니다. 2주에 한 번 전 남편 집으로 아이를 보냈고, 그 외의 시간에 남동생이 놀아주니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게 3년을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사이 남동생은 친구와 함께 창업에 성공해 스타트업 회사를 꾸리고 있었어요. 벌써 직원이 13명이나 되는 어엿한 회사의 대표가 되었고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동생 회사 근처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회사에 들리게 되었어요. 고생하는 직원들 위해 커피와 빵을 사들고 들른 길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다들 드시고 하세요. 오랜만이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역시 처남이 말 안 했나 보네. 나 여기서 일해. 여기서 일한다고? 우람이네 회사에서? 왜? 그렇게 됐어. 처남 회사에서 일하게 됐으니 내가 운이 좋네. 저는 너무 당황해 하마터면 들고 있던 커피를 쏟을 뻔했죠. 아이를 보내는 일로 한 번씩 연락했는데 전 남편도 제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게다가 다른 곳도 아니고 남동생 회사라니요. 그 길로 남동생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우람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연우 아빠가 왜 여기 있어? 누나. 매영이 말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미안해. 그래도 누나한테는 말했어야 하는데 한 달 전에 매영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만나자고 해서 난 연우 문제인가 해서 갔었지. 그래서 2년 전에 퇴사하고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다가 결국 안 맞아서 최근에 그만뒀나 봐. 나 창업했단 소식 듣고 연락해서 부탁하더라. 그런다고 받아줘? 왜 너는 그걸 내 상의도 없이 결정해? 나도 안 받으려고 했지. 근데 그 사이 매영 좀 많이 변했던데. 힘들었는지 주눅도 좀 든 것 같고 사람이 좀 안 됐더라고. 누나도 알잖아. 매영 누구한테 굽히거나 미안하단 소리도 잘 안 하는 거. 결국 누나랑도 이혼할 때 사과 한마디 안 했었고. 사람이 변한다고 뭐 얼마나 변하겠어? 아쉬운 소리 못하던 사람이 아쉬운 소리 좀 한다고 변한 거야? 괜히 저 사람이랑 엮이기 싫어서 그래. 일단은 좀 지켜보려고. 마침 회사에 사람도 필요하고 했어서 시간이 약이라더니 그때는 그렇게 미워 죽겠더니 뭐 저러고 사는 거 보니까 또 연민도 들고.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누나가 우리 회사에 안 오면 만날 일도 없어. 사업하면서 변한 건 남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입맛에 맞는 사람 얻는 게 힘들어 몇 번 사람한테 데이더니 차라리 아는 사람이 낫겠다 싶어 고용한 것이었죠. 남동생 사업이야 제가 어떻게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물러서 있어야 했어요. 남동생 말대로
회사에 가는 게 아니면 만날 일도 없으니 차라리 잘 됐다 싶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 뒤로 전 남편의 수상한 움직임이 시작된 거예요. 엄마, 이제 아빠랑 같이 살아? 아니, 누가 그래? 아빠가 그러던데. 곧 엄마랑 아빠랑 셋이서 같이 살게 될 거라고. 그냥 농담했나 보다. 실망했어? 뭐,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난 지금도 괜찮아. 아빠 없이 엄마랑 둘이 사는 것도 익숙해져서. 근데 아빠는 왜 그런 농담을 했지? 전 남편 집에 갔다 온 아들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온 거죠. 설마 가진 거 다 잃고 안 되겠다 싶으니 재결합을 생각하나 싶어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럴 일 없으니 꿈 깨라고 단단히 못 박아 두어야겠다고 생각했죠. 당신, 연우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 거라고?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해서 애를 실망을 시켜? 그냥 해본 말이야. 왜, 연우가 실망했대? 그럼 실망하지. 우리 이혼에 피해본 유일한 사람인데. 유일하진 않지. 뭐?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생각 많이 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당신 은근히 무시하고 그랬던 거. 인정해. 그때 제대로 사과하지 못해서 미안해. 뭐야 갑자기? 나 사과 받겠다고 연락한 거 아니야. 연우한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연락한 거지. 난 당신이랑 재결합할 생각 추호도 없어. 이혼하고 나니까 그곳이 지옥이었다는 걸 알겠더라. 나와 보니까 은근히 사람 무시하고 깔보던 당신 없어서 너무 좋아서. 미안해. 연우한테는 말 조심할게. 전 남편답지 않게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힘없이 대답한 후 전화를 끊었어요. 남동생이 사람이 변했다고 했다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람이 저렇게 180도로 변했을까 싶었죠. 하지만 남편의 수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통해 저한테 자질구레한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엄마, 이거 아빠가 엄마 갖다 주라는데? 이게 뭔데? 몰라. 사과의 뜻이래. 아들이 건넨 건 작은 목걸이가 담긴 상자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야 했어요. 아들에게 돌려보내기 뭐해서 남동생을 통해 돌려보냈죠. 그런 식으로 사과 받을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받을 게 없으니 다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경고도 함께요. 지금 생각하면 사람 촉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시간이 약이라고 어쩌면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전 남편 손을 잡았을 법도 하잖아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걸 다 잊고 다시 재결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전 남편이 많이 유해지고 변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말이나 선물이 기쁘지가 않고요. 그 뒤로도 애를 이용해 자질구레한 수작을 부리곤 했지만 제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웬 낯선 여자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여보세요? 연우 엄마예요?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 연우 아빠 만나는 사람이에요. 들어서 아시겠지만. 네? 누구요? 전화의 상대는 전 남편이 만나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사실상 2년 동안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했어요. 재결합 뉘앙스를 풍기던 전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대체 왜 저한테 연락했는지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로 연락했는데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고요? 성태 씨 핸드폰에서 봤어요. 성태 씨는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답답해서요. 단도직입적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성태 씨한테 주기로 한 돈 좀 빨리 주시겠어요? 네? 돈이요? 무슨 돈이요? 무슨 돈이냐뇨. 애 키운다고 빌려간 2천만 원. 그거 준다고 해놓고 계속 미루고 있다면서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돈 받아야 할 사람이 있으면 그건 저죠. 책정된 양육비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그것도 빼먹은 게 몇 번이나 되는 사람인데. 2천만 원이요? 하, 어이가 없네. 무슨 말이에요? 그쪽한테 2천만 원 받을 돈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준 건데. 저기요, 두 사람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고요. 저 그 사람이랑 금전적으로 엮인 거 이론 한 장도 없어요. 말했다시피 그 사람이 밀린 양육비를 받을 셈이면 모를까. 그거 신경도 안 쓰고 있었고요. 왜 신경을 안 썼겠어요? 나 연우 아빠한테 그 몇 푼 안 되는 양육비 안 받아도 충분히 애 키우고 살 능력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수작에 넘어간 그쪽 사정이야 안타까운데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한테 전화하세요. 그 기가 막힌 연락은 전 남편의 거짓말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하고 자기 여자친구한테 돈을 빌린 모양이더라고요. 돈을 빌리기 위해 저를 팔아먹었다는 사실에 열이 받긴 했지만 상종하고 싶지 않아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일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올케한테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남동생이 전 남편을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고소라니? 갑자기 무슨 일인데? 잘 지내는 거 아니었어? 우람 씨는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횡령이 있었더라고요. 뭐, 횡령? 누가? 연우 아빠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직원들 사이에서 대표 매형이라면서 위세를 부린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법인카드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사적으로 이용했더라고요. 오람 씨도 한두 푼이면 그냥 조용히 퇴사시키고 끝냈을 텐데 그 짧은 기간에만 수백을 썼고요. 뭐 수백? 미친 거 아니야? 간도 크지?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썼대? 오람 씨 말로는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예정을 봐서라도 좀 봐달라고 사정했다는데 사용 목록을 보니 술집에 드나든 부분도 있고 법인카드라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회사 입장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안 되나 봐요. 개인카드를 썼어도 당연히 안 되는 일이지. 세상에 어이가 없어서 진짜. 저한테 은근히 빨대에 꼽아 사는 여자 취급하며 무시하더니 대놓고 전처의 남동생에게 빨대에 꼽으려 나타났다는 게 너무 없어 보이더라고요. 결혼 초까지만 해도 세상 다정하고 그만한 사람이 없다 싶었는데 대체 뭐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변하게 했나 싶어 기가 막혔죠. 저는 남동생에게 절대 봐주지 말라고 당부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한 발자국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과 달리 남동생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이번엔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연우 엄마, 당신이 처남 좀 말려줘.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야. 당신도 들어서 알 거 아니야. 나야 말이 퇴사지 거의 권고사직이었고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힘든 사람이 법인카드로 술집에서 80만 원을 끊어? 겁도 없지. 당신이 뭐라고 내 동생이 당신을 봐줘야 하는데? 그리고 말끝마다 처남 하지 마. 누가 당신 처인데?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가 처 아니야? 내 핑계 대고 빌려간 돈이나 갚아. 그 돈도 없어서 법인카드로 술집 갔겠지. 진짜? 당신 현명하지 못한 건 알았는데 이렇게 멍청해서야 되겠어? 나 연우 아빠야. 당신 자식 아빠라고. 내가 이 일로 감옥이라도 가게 되면 그때 연우한테 뭐라고 할 건데? 네 아빠 결국 엄마가 도와주지 않아서 감옥 가게 됐다. 그렇게 말해 아들 원망 살래? 하하, 진짜 저급하다 저급해. 이봐요 오성태 씨. 나는 내 아들 그렇게 멍청하게 키우지가 않았어요. 연우는 아빠가 삼촌 회사 돈을 마음대로 그것도 술집에 갖다 써서 감옥 간 거라고 하면 벌을 받아야 하는구나 한다고요. 네? 그리고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양육비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으니 당연하게 안 주고 있잖아. 당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뭐?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지금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야, 남매가 쌍으로 아주 인정머리라곤 눈꼽만큼도 없구나. 야, 해라 해. 이판사판 내가 뭐 무서울 줄 아냐? 그때는 왜 이런 놈이랑 다시 얽혀 속 뒤집어지는 일을 만드나 싶어
남동생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동생을 어떻게 원망하겠어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선의를 베푼 사람에게 그러는 게 네가 당할 만했다 그럴 순 없잖아요. 착한 사람 등 쳐먹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될 순 없죠. 저는 남동생과 같은 시기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판사판 무서울 게 없으니 알아서 하라던 남편은 정작 고소가 2건이 걸리자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받지도 않고 차단해두고 변호사 통해 연락하라고 하니 구구절절 손편지도 써서 보냈는데 아주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당신과 연우 그리고 내가 함께 미래를 꿈꿨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미안해 아정아.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 전부를 주고서라도 바꾸고 싶어. 그깟 돈 몇 푼이 뭐라고 날 위해 뭐든지 하려고 했던 당신과 연우의 웃음이 내 삶의 전부였다는 것도 모르고 나는 정말 한심한 놈이야. 나 같은 놈에게도 제발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수는 없을까? 제발 나 좀 도와줘 아정아. 연애 시절 손편지 좀 써달라고 할 때는 자긴 편지 쓰는 재주가 없어 못해 돈이나 쓰겠다더니 그렇게 편지 잘 쓰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끝에도 적절한 시점이 있고 방법이 있는 거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두고 친권 포기를 받아냈으니까요. 물론 아들에게는 언제든 지금처럼 아빠가 보고 싶으면 만나도 좋다고 했지만 애들이 귀가 밝잖아요.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 아빠한테 실망했는지 더는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횡령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 벌금형이나 받으려라 했는데 남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사실혼이라던 그 여자한테도 고소당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돈으로 뭘 했나 했더니 그때까지도 주식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무분별한 투자를 한 것이었고요. 자기 잘난 맛에 살던 남자가 그렇게 된 걸 보니 참 인생사 새옹지마다 싶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는 다시는 엮일 일 없길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